안녕하십니까? 논려 비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논려 비판에서는 7월 10일에 시행된 21년도 7급 피셋 국가직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언어 논리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의 실험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란 발문으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박쥐 X가 잡아먹을 수컷 개구리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음탐지 방법과 초음파 탐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수컷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울음소리를 낼 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울음주머니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자, 구체적으로 실험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한 과학자가 수컷 개구리를 모방한 두 종류의 로봇 개구리를 제작을 했는데, 그중 한 개구리인 A는 수컷 개구리 울음소리를 내고 동시에 울음주머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개구리 B는 울음소리만 내고 울음주머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수의 A 또는 B를 크기는 같지만 서로 다른 방 세 곳에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 세 방의 환경은 다 조금씩 다른데, 첫 번째 방은 로봇 개구리 소리만 들리는 환경이고, 두 번째 방에서는 로봇 개구리 소리뿐 아니라 로봇 개구리가 있는 곳과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소리가 추가로 울리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는 로봇 개구리가 있는 곳과 다른 위치에서 로봇 개구리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를 추가해서 들리도록 했습니다. 각 방에 같은 수의 박쥐를 넣고 실제로 로봇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는 데 걸린 시간을, 평균 시간을 측정했는데, 박쥐 X가 로봇 개구리의 위치를 빨리 알아낼수록 공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짧다고 했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를 보시죠. 첫 번째 방에서는 A를 넣은 경우와 B를 넣은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0.1초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았죠. 그리고 아래 방 세 번째를 보시면 A를 넣는 경우와 B를 넣은 경우 모두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에서는 첫 번째 A를 넣은 경우에는 8.2초, 두 번째 B를 넣은 경우에는 아예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떠한 가설을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에서는 방 1과 2의 실험 결과는 박쥐 X가 음탐지 방법이 방해를 받는 환경에서는 초음파 탐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가설을 강화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와 두 번째 방에서의 차이는 로봇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것은 동일한데, 다른 위치에서 로봇 개구리 소리가 들려서 일종의 혼란을 주게 된 설치가 되어 있죠. 이 경우 박쥐 X는 음탐지 방법으로는 방해를 받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탐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가설을 강화할 수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두 번째 방에서는 첫 번째 방과 다르게 A를 넣은 경우가 5초 정도 더 지연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소리로 찾는 음탐지 방법 외에 초음파 탐지 방법을 통해서, 즉 울음주머니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일정하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B는 두 번째 방에서 B를 넣은 경우는 울음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기 기억에서 음탐지 방법이 방해를 받는다면 초음파 탐지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강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은 적절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보기 니은.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의 실험 결과는 박쥐 X가 소리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강화한다. 맞죠? 왜냐하면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의 차이는 로봇 개구리 소리와 같은 소리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소리가 주어지는
것에 따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리가 주어진다면 음탐지 방법을 사용해서 로봇 개구리 위치를 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에서 동일한 속도로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방에서는 동일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 울렸기 때문에 소리 종류를 파악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의 실험 결과는 박쥐 X가 적어도 로봇 개구리가 아닌 것과의 그 소리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기 디귿. 첫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의 실험 결과는 수컷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는 바로 세 번째 방에서의 사례죠. X가 초음파 탐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가설을 강화한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에서는 로봇 개구리 소리를 들려줬고 세 번째 방에서는 다른 소리를 추가로 들려줬죠. 이 경우에는 초음파 탐지 방법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음탐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울음소리를 듣고 위치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가 아니라 음탐지 방법을 통해서 찾겠죠. 그래서 초음파 탐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가설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판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글의 실험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내용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1번 문제 풀이를 마치고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연화란 개념이 나옵니다. 자연화란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따라 자연과학이 수용하는 존재론을 토대 삼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에 따라서 심리학을 자연과학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철학자 A는 인식론을 자연화하기 위해서 다음의 논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증을 보시죠. 전통적 인식론은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 목표를 가지는데, 첫째, 세계에 관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 둘째, 세계에 관한 믿음을 나타낸 문장을 감각 경험을 나타낸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증에서는 전통적 인식론은 첫째 목표도 둘째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장합니다. 세 번째, 만약 전통적 인식론이 이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전통적 인식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어서 다섯 번째, 전통적 인식론이 폐기되어야 한다면 인식론자는 그 대신에 심리학을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철학자 A는 심리학이 자연과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통적 인식론의 대체 학문으로 심리학을 고려하겠죠. 네, 이것을 주어진 논증을 우리가 단순히 아주 축약시켜서 기호하면은 논증 2, 논증 3, 그리고 논증 5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럼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주어진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전통적 인식론의 목표에 이래 두 가지 목표가 있었죠. 그 두 가지 목표 외에 세계에 관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가 추가된다면 위 논증에서 육은 도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억의 판단인데, 두 가지 목표 외에 추가로 목표가 설정이 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전통적 인식론 대신 심리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통적 인식론에 관한 논증은 2번과 3번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두 번째 논증에서는 첫째 목표도 둘째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엔드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3번은 다시 좁혀서 첫째 목표나
둘째 목표 중 하나라도 달성할 수 없다면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 경우에라도 전통적 인식론은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목표에서 둘 중 하나라도 달성할 수 없다면 폐기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추가된 목표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위 논증에서 6번 전통적 인식론 대신 심리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주어진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논증을 전통적 인식론은 첫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둘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로 바꾸어도 위 논증에서 6이 도출된다. 앞서의 결론이 도출된다. 이것이 적절한 분석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논증을 보기 니은에서와 같이 바꾼다는 것은 3번과 같이 바꾼다는 얘기인데 보기 2를 논증 두 번째 논증을 세 번째 논증으로 좁힌 것이지만 세 번째 조건만 충족시키더라도 전통적 인식론은 폐기될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 대신 심리학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무난히 도출되고요. 그래서 보기 니은은 이 글에서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네 번째 논증 전통적 인식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논증 안에 어떤 진술들로부터 나오는 결론일 뿐만 아니라 논증 안에 다른 진술의 전제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전통적 인식론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그 결론은 어디서 왔느냐면 논증 2와 논증 3 전통적 인식론은 첫째 목표도 둘째 목표도 달성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전통적 인식론이 둘 중 하나라도 달성할 수 없다면 폐기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논증과 세 번째 논증으로 나온 결론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다섯 번째 논증 전통적 인식론이 폐기되어야 한다면 그 대신에 심리학을 연구해야 한다 라는 진술의 전제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주어진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보기 니은과 디귿이 이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1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풀이를 마치고 13번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내용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고 하자. 당신은 호화 여행을 즐기게 된다. 다만 먼저 10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하나의 추가 조건이 있다. 10만 원을 내면 호화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안자의 말인 아래 일이 참이라면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호화 여행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제안자의 말이 만약 거짓이라면 그 10만 원도 돌려주고 약속대로 호화 여행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료로 호화 여행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안자의 말 1번은 어떤 내용인가? 나는 당신에게 10만 원을 돌려주거나 당신은 나에게 10억 원을 지불한다. 약간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기호화하면은 10만 원을 돌려줌, 5와 10억 원 지불이라는 축약된 기호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10만 원을 그에게 주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검토해 보자. 일은 당연히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일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일이 거짓이기 때문에 앞서 그 추가 조건에서 (10만 원을) 먼저 돌려주어야 합니다. 거짓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돌려줬고,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10만 원 돌려줌 5와 10억 원 지불을 부정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럴 경우 지문 아래에서처럼
10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고 동시에 10억 원을 지불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같이 동그라미 기업과 같이 그는 당신에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기 기억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 기억을 추론하는 데는 A거나 B의 형식을 가진 문장이 거짓이면 A도 B도 모두 반드시 거짓이라는 원리가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을 추론하는 과정에는 요 반가로 1번이 가로 1번이 A거나 B 형식을 가진 문장이었고 이 문장이 거짓이라면 즉 일이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서 좌측도 거짓이고 B도 거짓이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에서 파악을 했죠. 이 기억이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주어진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결국 일이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그는 당신에게 1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 성립한다. 이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일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이 도출이 되었는데 일이 거짓이라고 했다면 추가 조건상 1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괄호 1번에서는 10만 원을 돌려주거나 10억 원을 나에게 지불한다라는 조건이 부정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부정이 되었죠. 그래서 10만 원을 돌려준다와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모순적인 조건이 동시에 공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거짓일 수가 없어요. 거짓일 수 없다면 참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보기 니은을 보시면 어떤 가정하에서 같은 문장의 긍정과 부정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그 가정의 부정은 반드시 참이라는 원리가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앞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 조건에서 1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과 1의 부정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서로 모순적으로 공존하게 된다고 그랬죠. 즉 긍정과 부정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이 경우 이것을 이러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부정은 반드시 참을 수밖에 없다는 원리가 사용됐다는 설명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주어진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문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괄호 1이 참이라면 추가 조건에 따라 그는 당신에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자, 추가 조건에서 1이 참이라면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동그라미 A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즉, 디귿, 당신은 그에게 10억 원을 지불한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다시 보시면 1이 참일 경우에 추가 조건에서 그는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5화로 엮인 조건이기 때문에 추가 조건에 의해서 좌측에 있는 1의 조건은 배제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조건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1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귿에서 보시면 A거나 B라는 형식의 참인 문장, 바로 부정되지 않은 괄호 1번의 명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A가 거짓인 경우 10만 원을 돌려준다라는 것이 거짓인 경우 B는 반드시 참이다. 왜냐하면 추가 조건에서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만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B는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 라는 원리가 사용되었다. 라는 설명이 적절한 분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이 글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기 때문에 문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 다음 글의 기역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14번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죠. 연역과 귀납 이 두 종류의 방법은 지적 작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추론을 포괄한다. 그런데 철학과 과학을 비롯한 모든 지적 작업에서 연역적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귀납적 방법의 경우 사정은 달라집니다. 귀납적 방법이 철학적 작업에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학적 작업에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을 포함한 어떠한 지적 작업에도 귀납적 작업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뉘어서 보다 세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기역. 귀납적 방법이 철학이라는 지적 작업에서 불필요하다는 견해. 이것은 철학적 주장의 정당성은 선험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귀납적 방법은 결론적으로 경험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선험적인 것, 비경험적인 것을 추구하는 철학적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으로 철학적 주장이 연역적 방법에만 의존하는 독단적이고 편협한 철학관에 의지하는 데다가 귀납적 방법에 대한 평가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학사에 나타나는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이나 외부 세계 존재에 대한 형이사학적 논증 가운데는 귀납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비판을 사례를 들어서 입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 기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의 탐구가 귀납적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는 주장은 동그라미 기역을 반박한다 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기역은 귀납적 방법이 철학에서 불필요하다는 견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기 기역은 과학의 탐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기 기역은 적절한 평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시죠. 모든 지적 작업에서 귀납적 방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 네, 이것은 포포의 철학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포포는 귀납적 방법이 과학적 탐구에서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정당화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포포에 따르면 과학의 탐구 과정은 연역 논리 법칙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지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귀납적 방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니은을 보시죠. 철학의 일부 논증에서 귀추법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니은을 반박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귀추법은 귀납적 방법의 종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귀납적 방법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모든 지적 작업에서 귀납적 방법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포포가 특히 지적 작업에서는 철학도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일부 논증에서 귀추법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 모든 지적 작업에서 귀납적 방법이 전면적으로 불필요하다라는 견해는 반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기 니은은 이글에 대한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기 디귿을 보시면 연역 논리와 경험적 가설 모두에 의존하는 지적 작업이 있다는 주장은 기역과 니은을 모두 반박한다. 네, 연역 논리와 경험적 가설 모두에 의존하는 지적 작업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지적 작업이 철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철학이라는 지적 작업에서는 귀납적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기 디귿으로서는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반박할 수가 없었고 보기 니은
모든 직접 작업에서 귀납적 방법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어요. 이 경우에는 전면적 부정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반박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연역 논리와 경험적 가설을 모두 의존하는 지적 작업이 적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니은이라는 전면적 부정을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억은 반박할 수 없었지만 니은은 반박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보기 디귿은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보기는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2번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 글에서 값부터 병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본문을 보시죠. 다음 두 3단 논법을 보자.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3단 논법의 명제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모든 수학 고득점자는 우등생이다. 모든 과학 고득점자는 우등생이다. 따라서 모든 수학 고득점자는 과학 고득점자이다 라고 했죠. 확실히 부당한 3단 논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2번도 타당한 논증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갑, 을, 병의 세 가지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갑은 모든 A는 B이다 라는 형태의 논증에서는 A와 B의 자리를 바꾸면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다라고 잘못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또 반면에 어떤 A도 B가 아니다 또는 어떠한 A는 B이다 라는 형태에서는 A와 B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즉 모든이라고 전칭 명제를 했을 때, 전칭 명제의 경우에서만 A와 B의 자리를 바꿨을 때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보기 기억을 보시면 어떤 과학자는 운동선수이다,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라는 전제로부터 어떤 철학자도 운동선수가 아니다를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응답했다는 심리실험 결과가 갑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갑이 얘기하는 것은 전칭 명제에서 설명이죠. 그래서 모든 A는 B이다라는 형태에서는 A와 B의 자리를 바꾸면 논리적 오류가 생겨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 명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에 의해서 해당 심리실험 결과가 적용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적절한 판단이 아닙니다. 다음 의뢰의 평가를 보시죠. 사람들은 모든 A는 B이다를 약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의미란 것은 모든 A는 B이다라고 했을 때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강한 의미란 무엇인가 하면 A는 B에 포함된다 로 끝나지 않고 또한 B는 A에 포함된다 로까지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되기 때문에 A와 B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A는 B이다를 강한 의미로 이해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부당한 3단 논법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 니은을 보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적색 블록은 구멍이 난 블록이다, 모든 적색 블록은 삼각 블록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모든 구멍이 난 블록은 삼각 블록이다 를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응답했다는 심리실험 결과는 을에 의해 설명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축약해서 기호하면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에서 9, 적에서 3으로 갔는데 9에서 3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은 을이 설명했듯이 적은 9이고를 9에서 적이다,
즉 적은 구를 포함하고 구는 적을 포함한다는 식으로 가한 의미로 이해를 한 것이죠. 두 번째 명제, 적에서 3으로를 3에서 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가한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역시 이것처럼 확대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당 심리 실험 결과는 을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적절한 판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병의 설명을 보시죠. 사람들은 전제가 모두 모든 A는 B다라는 형태의 명제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는 결론도 그런 형태이기만 하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전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A는 B다라는 형태의 명제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는 결론도 그런 형태로만 이루어지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3단 논법이 가능해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디귿, 대다수의 사람은 모든 물리학자는 과학자이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과학자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물리학자이다를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응답했다는 심리 실험 결과가 병에 의해서 설명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모든 물리학자는 과학자이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과학자이다 해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물리학자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병의 설명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A는 B이다 라는 형태의 명제에서 전제가 이루어진다면 결론 역시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왔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과학자이다를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물리학자이다 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해당 심리 실험 결과는 병에 의해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적절한 판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니은과 디귿이 적절한 판단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포함된 4번이 문제 15번의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7월 10일에 시행된 7급 국가직 피셋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이를 마치고 다음에 문제 풀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